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교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마당에서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방송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강의하는 그 대학에서도 이런 기회는 또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중한 인연을 갖다가 제공해 주신 불교 TV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강의해야 되는 것이 그 불교와 철학의 만남인데, 우선 불교와 철학 하면은 뭐가 연상되세요? 일단 뭐 동양과 서양 뭐 이렇게 연상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 동서양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강의 주제가 이제 불교와 철학 왜 만나야 하는가, 이것 말고도 이제 주제별로 많은 얘기가 될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 주제 하에서 소주제로 이제 아리아족과 셈족 그리고 한족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와 철학하면은 동양과 서양을 갖다가 연상할 수 있어요. 근데 동양과 그 서양 언뜻 생각하면은 현대 사회나 와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근데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그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에 그 로마 제국 때에 중국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세레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세레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비단 생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실크로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서로가 존재를 갖다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동서양의 교섭이 이거보다 훨씬 더 그 전까지 갈 수 있고, 제가 그것을 이번 시간에 어떤 그 동서양의 고대 문명까지 가서 이들 종족의 얘기를 할 텐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동양과 그 서양 얘기를 할 때 특히 이제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자기 종교의 역사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의 역사를 갖다가 알아야지만은 그 이후에 전개된 자기 종교의 어떤 그 역사성의 의미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고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먼저 그렇게 고대까지 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동양과 서양 또 뭐 서양과 동양이 만난다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서양 하면은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서양 하면은 웨스트, 동양 하면은 이제 이스트가 됩니다. 이건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라틴어, 로마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동양이라고 하는 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리엔트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반대는 옥시덴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식으로도 표현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아시아라는 겁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상당히 근대 명칭 같지만은 가장 오래된 명칭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유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그 어원은 이제 영어식, 그 라틴어식, 그리스어식으로 다르지만은 그 어원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쪽은 이제 해가 뜨는 곳이라는 얘기고, 이쪽은 이제 해가 지는 곳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이제 똑같은 것을 지시하는데, 해가 뜨고 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중심, 자기 입장에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와 고대의 로마인들이 자기를 중심에, 그러니까 여기 로마와 그리스가 자기 중심에 놨을 때 해가 이쪽에서 뜨는 지역, 이쪽을 일러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리엔트나 아시아라고 표현했고, 그 반대로 이제 옥시덴트, 유럽이라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의 지명 자체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를 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고대 그리스에서 아시아 또는 로마인들이 오리엔트라고 했던 것이 정확히 어디까지냐면은, 이 지도를 봤을 때 한 여기까지, 이게 지금 인더스강입니다. 인더스강 이 접경 지역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때에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이 됐거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됐고 그것을 멸망시킨 게 누굴까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그리스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동양하면은 거의 이제 알렉산더가 정복한 페르시아의 국경지대 이쪽까지를 당연히 그 친숙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대, 서양 이제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되고 산업혁명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 산업혁명에 성공하고서 제국주의를 통해서 식민지 개척으로 다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제 어떤 서양적인 의미가 부각이 되는데, 즉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문명에 성공한 근대의 어떤 발달된 문명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동양 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비서양적인 거. 그러니까 서양을 갖다가 근대의 산업 문명의 어떤 그 발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비서양은 뭐겠어요? 산업화도 안 됐고 발달도 안 된 그야말로 후진 문명이라는 얘기죠. 이 비서양적 후진 문명 전체에 이쪽에 인도와 중국까지도 같이 묻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기까지로 봤던 게 이제는 이스트라고 해서 한 묶음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상당히 베타적인 비서양적인 거, 좀 자기들보다 못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서양과 동양을 웨스트 이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제국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동서양 얘기하지만은 그 밑에 깔린 논리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중국인들, 이쪽에 있는 중국인들도 어떤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동서양이나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방식이 있는데, 중국인들이 표현하는 방식은 화이입니다. 화와 이.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꽃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문명이 활짝 꽃핀 거, 그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썼겠죠? 이게 활궁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람이 저기 큰 대자를 갖다가 이제 받친 건데, 이것을 우리가 큰 대라고 알고 있지만은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은 크다 이전에 이거죠. 제가 이렇게 쫙 펼치고 있으면 대자같이 보이죠, 이게 쫙.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뜻했고 쫙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크다는 의미가 나중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뭐예요? 활든 사람, 이 정도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든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선 정확히 가르치는 것은 요 만주나 요 밑에 있는 이제 조선 사람들까지를 갖다가 이제 이라고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확대돼가지고 이 하면은 오랑캐 일반을 이제 다 지칭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오랑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중국 지도를 갖다가 한번 다시 이쪽에다가 옮겨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화는 뭐냐면은 자기들 중국을 얘기합니다. 즉 발달된 아주 화려하게 꼽힌 그 문명의 중심지가 자기라는 얘기죠. 그 여기 한 중앙에 있는 거. 그러니까 중화가 되죠. 그러니까 중화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운데 놨었을 때에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이쪽이 이제 동쪽이 되고 이쪽이 이제 남쪽이 되고 이쪽이 이제 서쪽이 되고 이쪽이 이제 북쪽이 될 겁니다. 근데 동쪽에 있는 것을 아까 그랬죠. 동이라고 한다고 했고, 남쪽에 있는 오랑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만이라고 합니다. 남만. 그리고 서쪽의 오랑캐는 융이라고 하죠. 그리고 북쪽에는 적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 융 적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만주나 이 한반도를 뜻하고, 남쪽의 만족 오랑캐는 이제 이 대만이나 이 월남을 지칭하고, 서쪽에 있는 여기는 이제 티벳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몽고나 그 옆에 쪽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세상의 중심으로서 이 둘레 사방의 중심으로서 가장 문명이 발달했고, 나머지는 싸잡아서 오랑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스트 웨스트만큼이나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하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도 있었는데, 아까 근대에 이제 산업화가 형성돼 가지고서 유럽이 이제 아시아로 갔다가 쳐들어왔을 때 자꾸 이쪽에 배 갖다 대고서 통상하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 측에서는 새로운 오랑캐가 등장한 거죠. 그 오랑캐가 어디서 왔냐면은 바다를 통해서 온 오랑캐죠. 그러니까 양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한자로 썼어요. 그렇지 순수 우리말로 하면 양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가 아주 오랑캐 내지는 아주 깔보는 그런, 저하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얼마나 이게 그 기분 나쁜 표현인지를 이제 아는 게 19세기 초에 아편 전쟁이 나죠. 이쪽에서 이제 아편 전쟁이 나가지고 영국하고 청하고 싸웠는데 결국은 청이 지죠. 그래서 영국이 승리하고서 이제 조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약 여러 가지 문구 중에 무슨 문구가 있냐면은 너희 중국 사람은 서양 사람을 앞으로는 이라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들이 생각할 때에도 낮춘 표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이족 하면은 야 중국이 그래도 우리 한반도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딴 오랑캐보다는 좀 높이 불러본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자체는 정말 그 조약문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기분 나쁜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 기분 좋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스트 웨스트 화이의 구조를 봤는데 거기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유럽이든 중국이든 상당히 배타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갖다가 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자기중심적으로 본 것을 갖다가 유로센트리즘, 그러니까 유럽 중심주의, 그게 바로 이제 이스트 웨스트에 이제 깔려 있는 얘기고, 중국이 자기중심적 화이의 구조에서 세상을 갖다가 본 것을 갖다가 시노센트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심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결국 동서양의 어떤 표현 방식 속에는 상당히 자기중심적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동서양의 어떤 그 문명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스트 웨스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각 문명권에 있는 어떤 대표적인 문명을 따로따로 조각조각 내서 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는 게 이제 지금 이쪽 유럽에서는 대표적인 게 그 이쪽에서 나오는 그리스 문명과 이제 기독교가 나온 이쪽이 이제 히브리 문명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동양 쪽에서는 이제 인도 문명과 이제 중국 문명, 이 한 네 가지로 이제 각자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스트 웨스트 동서양의 용법을 봤기 때문에 그 각 문명권을 갖다가 봐야 되는데, 그 제일 먼저 이제 성립된 것이 이쪽, 이게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얘기합니다. 이쪽에 성립된 것을 갖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메소라고 하는 것은 사이라는 뜻이고 포탐이라고 하는 것은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 삼각주 사이에 있는 그 문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립되는 것이 이쪽에 있는 나일강 유역의 이제 이집트 문명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그리스 반도와 이쪽 터키 사이에 이 바다를 에게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게 문명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이게 인더스강을 갖다 표시한 겁니다. 이쪽 인더스강 유역에 나온 것이 바로 인더스 문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게 지금 황하죠. 황하 이쪽에 이제 나온 것이 황하 문명. 이렇게 한 5가지를 갖다가 볼 수 있는데, 아리아족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민족의 이동과 관련돼 가지고 이 4가지 문명이 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리아족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아리아족은 보통 인도 유러피안이라고 합니다. 즉 인도와 유럽, 즉 인도와 이쪽 유럽에 있는 종족들의 가장 원시적인, 그러니까 가장 그 조상이 되는 그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리아족은 정확한 위치가, 물론 이제 학설도 많지만은 요 바다가 지금 카스피해이고, 잘못 썼습니다. 이 바다가 이제 흑해이고, 이게 이제 카스피해인데, 그 사이에 그 산맥이 있고, 요 북쪽에 있는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이쪽에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학설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아리아족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기원전 한 2000년경에서 1500년 사이라고 이제 보는데, 먼저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요쪽으로 갑니다. 요쪽으로 가서 그리스 반도를 갖다가 남하에서 내려오죠. 그러면 먼저 있었던 에게 문명이
정복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있었던 선주민들을 갖다가 정복한 이 아리아족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문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리아족이 이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 밑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죠.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갖다가 와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 그 이란인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세운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더스강 이쪽까지 이제 뻗치게 되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영토에는 이집트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리아족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에게 문명의 어떤 와해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문명, 인더스 문명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으로 남쪽으로 가다가 일부가 계속 전진해서 인더스강을 넘게 되죠. 넘어서 오늘날 인도 이쪽을 갖다가 내려오게 돼서 먼저 인더스 문명의 주인이었던 드라비다족이라고 있는데 이들을 갖다가 이제 정복하고서 오늘날 인도 문명의 어떤 중심 민족으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리아족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이 문명 그리고 마지막에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세계 문명의 거의 대부분이 어떤 영향권 하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아리아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에게 문명, 그리스 문명을 중심으로 성립된 그 유럽과 인도 사이에 어떤 연결성을 갖다가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종족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는 어족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어도 같겠죠. 종족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인도 유러피안 어족이라고 그래요. 그때의 어족에는 뭐가 속하냐면 당연히 인도가 속하겠죠. 인도 이 당시 고전어를 갖다가 저 산스크리트라고 그러죠. 이 언어와 그리고 이쪽 그리스에서 있었던 뭐 고대 그리스어, 로마어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 그리고 이쪽에서 나온 뭐 독어, 불어, 오늘날 뭐 영어 그리고 이 남쪽에서 나온 것이 이제 이란어죠. 이 모두가 동일어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상으로나 종족상으로나 상당히 유럽적과 가깝다. 즉 어떻게 보면은 중국보다도 더 가까운 뭔가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종족적 배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 얘기한 이제 아리아족을 얘기했는데 이들의 어떤 민족적 특징을 갖다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먼저 이 지금 아리아라고 하는 거가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산스크리트에서 무슨 뜻이냐면은 고상하다, 뭐 고매하다, 고귀하다, 뭐 그런 거예요. 다 고자가 들어가죠? 즉 어떤 높음을 갖다가 이제 상징하는 건데 이 높다라고 하면은 뭐가 제일 높겠어요? 하늘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그 밝은 하늘 그리고 또 밝은 빛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숭배했던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이제 밝은 하늘을 갖다가 공통적으로 즉 어디로 갔든지 간에 그 원시 아리안족 이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밝은 하늘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들이 신을 갖다가 부르는 명칭이 산스크리트로 얘기하면은 데바라고 그래요. 지금 신에 관해서 한 겁니다. 신을 갖다가 이제 이쪽 사람들은 데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신 들어보셨죠? 제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하면은 데우스죠. 비슷하죠? 즉 듀라고 하는 어떤 어원이로 동일 어원이로 묶이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얘기한 바로 밝은 하늘 이것을 갖다가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인이 되죠? 즉 인도와 이쪽 그리스는 상당히 밀접한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밝은 하늘 하면은 하늘 하면은 땅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가장 높다고 하지만은 높다고 해서 혼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고 어떤 그 다양성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신이라고 했었을 때에도 이들이 믿는 신은 신들입니다. 복수의 많은 신을 믿었고
이들이 생각하는 여기 지금 제우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의 제우스가 주신이죠. 그리고 이쪽 대바 중에서 이런 주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인드라 신입니다. 그런데 인드라 신이건 제우스 신이건 주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들 중에서 지가 최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신을 이제 최고신이라고 하는데 최고가 되려면은 뭐 비교되는 밑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많은 신들, 즉 다양성이 전제된 하에서의 가장 높은 어떤 그 보스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양성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성이 또 반영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죽음과 관련돼서도 다양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들은 아리아족은 공통적으로 윤회를 갖다가 믿었다는 얘기죠. 윤회입니다. 윤회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현생을 살 때 자기가 행동한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생식으로 계속 어떤 생사가 되풀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것은 많은 다양한 생들을 갖다가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삶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갖다가 이제 확보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주신 개념에서 우리는 어떤 윤회를 갖다 읽을 수 있고 그 사이에는 어떤 다양성에 대한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윤회하면은 보통 선입견이 뭐예요? 윤회하면 불교 이렇게 생각하시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고대 문명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윤회하면 불교 얘기하지만은 윤회는 지금 이 아리안족이 정복한 인도 전체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왜? 아리안족 자신이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간 그리스 쪽의 아리안족도 당연히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 인정했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고대 그리스의 사람 중에 피타고라스 들어보셨죠? 피타고라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수학자. 예, 목욕탕 수학자라고 아시는데 또 이제 그 서양 철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철학자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정확히 보면은 종교인 내지는 어떤 종교 교단의 교주였다고 보는 것이 이제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바로 윤회를 갖다가 믿는 그런 종교였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윤회 얘기를 하면은 윤회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이 윤회한다고 했었을 때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피타고라스나 그들의 어떤 집단에서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갖다가 추구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방법이 뭐냐면은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정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화를 갖다가 이제 그리스 말로 하면은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카타르시스. 정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카타르시스가 그리스 말로 원래 뭘 뜻하냐면은 배설을 뜻합니다. 또는 배변을 뜻하고 심하게는 설사까지 뜻하죠. 그러니까 변과 관련이 됐다는 걸 알죠? 이것은 뭐예요? 일단은 느낌이 더럽죠. 그렇다면은 배변은 뭐예요? 더러움을 배출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러움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서 얘기한 이제 정화의 뜻이 될 테고 또 뭡니까? 우리가 변속하기 전에 상당한 긴장감이 있죠. 예? 긴장감도 있고 이런 어떤 긴장이 하나의 불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것이 배출됐다는 얘기는 이런 것에서 벗어났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된 것은 일종의 승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카타르시스는 이런 정화와 승화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정화작용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모든 문명에서 그렇지만 금요일치겠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 학파에 재밌는 게 음악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음악도 하나의 정화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음악이 뭐예요?
어떤 음들 간의 조화가 잘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음들 간의 그 조화가 되는 데에는 어떤 이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음들 간의 조화에는 어떤 수적인 질서가 있어서 그게 하모니, 즉 조화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음악이 수학과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수학을 연상하시지만은 사실은 수학 이전에 음악이 더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카타르시스로서 정화를 해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생각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고대 그리스에서 윤회의 생각이 있었고 이것은 고대 인도도 마찬가지였다. 즉 불교에만 윤회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확인되는 것은 인도와 그리스 문명 간의 어떤 연결점, 이런 어떤 친화성이 고대에는 존재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윤회의 생각이 이제 유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됐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쪽에서 성립된 이스라엘 쪽에서 성립된 기독교가 결국은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로마 제국까지 정복을 한 상태가 되죠. 그 이후로 서양이 이제 기독교화가 되면서 기독교는 윤회가 아니라 부활을 믿겠죠. 이런 부활이 바로 윤회를 갖다가 이제 대체를 한 겁니다.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서양인들한테 오늘날 윤회의 감정이 별로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그 이전에, 즉 기독교인이 들어오기 전에로 본다면은 오히려 윤회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공통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셈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쪽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했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이제 주인들이 바로 셈족이죠. 근데 이들은 이쪽, 오늘날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쪽과 아라비아라고 하는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모두가 다 이제 종족상으로 보면 이제 셈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셈족을 이제 아까 얘기한 아리아족과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아리아족은 어떤 최고신, 주신,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전제한 가운데 최고의 신을 믿는다는 얘기였는데, 이들은 믿은 신이 유일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잡다한 신이 있고 그 중에 최고가 아니라 자기 외의 신은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있죠. 나 외의 신을 갖다가 이제 믿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많은 신들, 그 다신 중에서 어떤 투쟁 관계 속에서 유일신으로 넘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신의 어떤 전통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신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유일성이나 유일회성, 이것을 갖다가 느낄 수 있죠. 한 번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의 죽음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그 한 번 산 생에 그 하나의 육신과 영혼이 그대로 다시 산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가 이제 이어져 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까 그 아리아족에서 얘기했던 그 여럿이라고 하는 것과는 배경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윤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대비되는 사고였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대비된다는 얘기는 셈족과 아리아족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리아족이 이쪽으로 하강하면서 이쪽 문명을 갖다가 이제 와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뭐겠어요?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국가나 정치적으로 보면은 아리아족이 셈족을 갖다가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종교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셈족이 아리아족을 지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셈족에서 나오는 종교가 뭡니까? 저 아까 히브리에서 나온 유태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다른 방향에서 전개되는 게 이제 기독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훨씬 뒤에, 그러니까 서기 한 6, 7세기경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유태교나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쪽의 신은 뭐예요? 여러 신 중에 많은 신이고, 그것은 바로 하늘을 갖다가 섬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하느님에 가깝겠죠. 아리아족의 신은. 그런데 셈족의 신은 유일신이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음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의미는 이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태교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바로 야훼죠. 여호와, 나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고, 여기서 이제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것이 알라입니다. 이게 다 이제 유일한 그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온 이 종교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슬람은 뭡니까? 여기 자기들 셈족을 밀어낸 아리아족이 세운 페르시아 제국, 그거 자체도 나중에 완전 이슬람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그 유럽이라고 하는 것도 로마를 기독교가 접수함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종교적으로 정복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종교적으로는 오히려 셈족이 아리아족을 지배한 역전의 현상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한족, 이쪽으로 인조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족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한자가 뭐냐면은 한수입니다. 한수가 어디냐면 이거 지금 황하강이죠. 황하강에 이제 여러 이제 지류가 있는데 요쪽쯤에 있는 지류, 요걸 이제 한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수 유역에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이 이제 원래 그 한족이 된 거죠. 근데 뭐 어느 학설에서 보면은 이 한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살기 전에 이 북방에 이제 원시 그 몽골리안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남아에서 이쪽에도 있고 오늘날 그 동남아시아까지 갔고, 그 일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알라스카를 넘어서 오늘날 아메리카 쪽으로 갔죠. 그것이 이제 인디안의 조상이라고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된 건데, 어쨌든 이 한수 유역에 살고 있던 종족이 이제 한족인데, 이들은 상당히 독자적인 어떤 문명을 갖다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족에서 부각시켜야 될 개념이 독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리아족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쪽에 있었던 하나, 둘, 셋, 넷, 4대 문명이 영향관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문명을 갖다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독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신개념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하면은 우리가 뭐 기독교의 하나님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뭐 까드니 뭐 이런 얘기하기 전에 요 말을 한번 보자고요. 이 말은 어떻게 썼겠어요? 요것과 이것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게 뭘까요?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으니까 뭐 날일자에 뭐 해가지고 뭐 관련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어떻게 끊어집니까? 요거 네 조각이 나죠. 이것이 뭉게 피어있는 구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그것은 구름 사이에 번쩍하고 치는 번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뚫고 번쩍하는 그 번개의 형상을 갖다가 묘사한 그런 단어가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번개를 갖다가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썼죠. 그러면은 이거는 먼저 이게 관련이 돼 있겠죠.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나요? 둘이 아닙니다. 이 고대 한문에서 보면 둘이 아니라 이거는 의미상으로는 윗상자를 의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높음이죠. 뭐 생각 안 나세요? 아까 있었던 아리안족이 어떤 높음, 하늘, 그것을 생각한다고 했었죠. 즉 이것은 하늘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하늘을 뜻하죠. 그러면은 하늘 밑에 있는 이거는 뭐냐 말이에요.
이 세 줄은. 이 세 가지는 뭐냐면은 일월성이죠. 즉 해와 달과 별을 뜻합니다. 그럼 뭘까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그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자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하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늘과 번개가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늘과 번개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하늘에서 어떤 번개가 침으로 해서, 또는 이 하늘의 어떤 그 지금 얘기한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통해 가지고 하늘이 인간의 어떤 기륭 화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보일 시자라는 그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륭화복을 갖다가 보여준다는 그런 뜻도 이제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늘이 번개를 치는 것, 또는 어떤 그 해와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줄 때, 특히 하늘이 번개를 치면서 뭔가를 갖다가 제시해 줄 때에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늘이 상당히 위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묘하고 영묘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신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늘의 요소를 갖다 얘기할 때는 하늘 천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신이 뭐냐? 이 고대 중국인한테 얘기하면 일차적으로 이 천을 갖다가 생각했을 때이고, 어떤 이런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설명한 어떤 인간의 기륭화복, 이것을 갖다가 주재하는 어떤 최고의 능력자,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런 최고의 능력자를 일러서 제라고 합니다. 제. 그 뭐 황제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원시적인 의미가 어떤 최고신의 의미가 있어요. 또 생각나시죠? 이것은 셈족이라기보다는 아리아족인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발상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이고 제이고 어떤 신비스러운 영묘함, 이런 것을 뜻할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혼입니다. 혼하면 이제 영혼인데, 이때의 혼은 죽은 자의 영혼인데, 이때의 죽은 자는 자기 조상을 갖다가 뜻하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어떤 돌아가신 그 영혼, 그게 이제 혼이라는 얘기가 되고, 근데 이런 죽은 조상은 한두 명이 아니죠.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좀 신비롭고 영묘하고 신묘한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산천초목이 됐건 아니면 조상들이 됐건 그 모두는 다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동네 어귀에도 신이 있고, 뭐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여기저기에 좀 신비스러운 곳에는 다 신이 붙죠. 그래서 이 신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 하늘 최고신 이런 것이 굳이 얘기하면 아리아족과 그래도 가까운 곳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셈족과는 전혀 연결하기 힘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쪽은 유일신이잖아요. 신하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쪽은 신하면은 무지 많죠.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과 제뿐만 아니라 산천초목 그 모든 것이 신 아닌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다양성을 갖다가 염두에 뒀다고 하는 점에서는 아리아족과 어떤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리아족과 완전히 다른 어떤 독작성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천이라는 겁니다. 천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자 위에다가 하나 받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아까 대자가 뭐라고 했어요? 크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사람이죠. 인간입니다. 그 위에 이걸 받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 이게 한일자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뭐 하나, 어떤 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고대에 이렇게 긋는 거는 하나라는 의미보다는 위치의 표시가 있어요. 그냥 점 찍듯이 어떤 위치, 거기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위치를 표시해요. 그럼 뭘까요?
인간 위에, 사람 위에 있는 것이다 하는 그 뜻밖에 없어요. 이게 물론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은 인간 위에 있는 그런 것. 인간 위에 있는 것은 뭡니까? 하늘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뜻이 있는데 이런 천자, 하늘의 의미를 했었을 때 천은 중국에서 크게 보면 한 3가지의 의미로 갖다 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째가 자연적 의미에서의 어떤 천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종교적 의미에서의 천이 있고, 세 번째가 도덕적 의미에서의 천이 있는 겁니다. 자연적 의미에서의 천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한 하늘, 그냥 푸르고 푸른 그런 하늘,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 접하는 그런 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천이 아까 조금 얘기한 재라는 얘기죠. 근데 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기륭화복을 갖다가 어떤 그 지배하는 최고의 어떤 주제자, 능력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소박하게 하늘 정도로 생각했겠죠. 이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주제자, 인간의 운명을 주재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무수히 많은 국가들이 성립이 되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럴 거 아닙니까? 즉 정권의 흥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가 찾고 싶어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마음을 넘어선 어떤 그런 것이 주제에서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주제자도 되고, 즉 이 정권을 갖다가 잡는 것은 하늘이 명에서 잡는 것이지 지가 뭐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즉 우리가 천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죠. 이런 천명 사상이 이 제로서의 하늘 시대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럼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저 왕은 하늘이 명을 해가지고 된 그 왕인데, 그러면 하늘은 누구한테 그런 명을 줄까? 궁금하죠?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왜 저자한테는 줬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 나오는 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은 덕 있는 자에게 정권을 갖다가 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정권 잡은 자는 뭡니까?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덕을 쌓는 길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 수양과 밀접한 관련이 맺게 되죠. 이것이 바로 중국적인 문명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늘 하면은 아리아족에서 어떤 다양성을 전제하고서 어떤 최고신 그런 거, 그게 바로 여기까지겠죠. 그들도 어떤 하늘의 존재를 알았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어떤 주제자로서 믿는 최고신도 있었잖아요. 하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정권을 통한 도덕 수양이라고 하는 도덕적 의미의 그런 천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중국 문명의 어떤 독자성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다.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중국 역사에 많은 역할을 하죠. 이 어떤 천명을 받고 그 천명을 받은 자는 덕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개념은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많이 또 부각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총 정리를 해보면은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 즉 한족에 의해서 성립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한 독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자성 하면 좋죠. 좋은 개념 같은데 독자적인 게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폐쇄성이 되고 어떤 자기 중심의 어떤 우월의식을 갖다가 느끼게 될 수 있죠. 이쯤 되면은 독자성이 일종의 고립성 내지는 배타성을 갖다가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명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독자성을 통해서 이쪽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중국 문명을 보면은 꼭 그렇게만 전개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왜 그렇게 됐느냐 했었을 때 여기서 어떤 불교의 역할을 갖다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었던 동서양, 이스트 웨스트의 그 논법을 한번 가면은 서양인들이 쪼갤 때 이쪽을 이제 서양이라고 하고 이제 동양을 쪼갤 때 1차적으로는 경계선을 이쪽으로 쪼갤 수 있어요. 터키 이쪽, 이거는 다 동양이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터키가 나토 가입하는데도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겁니다. 그랬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경계선을 그 다음에 여기 인더스강까지 쪼갤 수도 있어요. 그 근거는 뭘까요? 페르시아 제국이 아리안족은 조상이 같죠. 아리안족이 내려와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쪽에 형성을 했는데 그것을 정복한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고 따라서 그리스와 유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족상이나 어족상으로도 관련이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어떤 의미를 살린다면은. 그런데 더 나가면은 여기까지도 쪼갤 수 있죠. 범서양을. 왜? 인도는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것과 통해 가지고서 유럽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종족과 어족상으로 보면 이쪽은 거의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어디로 쪼개든지 간에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쪽으로 빠지기 아주 쉽다는 얘기입니다. 일로 안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보다 나은 것을 봐야 됩니다. 아,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는 어떤 문화적인 거대한 충격을 받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문화적 충격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역사상으로 봤을 때 이쪽에서 왔죠. 그것은 인도 문명에서 있었던 바로 불교가 중국에 가서 중국 불교, 중국화된 불교가 됨으로 해서 이 단절의 벽을 뚫고서 인도적인 것과 중국적인 것이 만날 수 있었고 이런 충격 속에서 여기서 벗어나서 어떤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도 다양한 그런 생각을 갖다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이 불교가 이 벽을 뚫고 넘어갔다는 점에서 이 연결고리에서 그 의미를 갖다가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고대 민족을 통해 가지고 각 문명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 민족을 더 이어서 그리스와 히브리 또는 이제 중국과 인도 이 네 개 문명권을 이제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